이렇게 더운데 또 세 번째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리어스 커피 주인 이병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새 이제 세 번째가 참 시간 잘 갑니다. 정말로. 여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와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세 번째 이야기까지는 베토벤 3부작으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속성이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곡은 바이올린 콘체르토 D장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바이올린 콘체르토는 유일하고요. 베토벤 같은 거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도 굉장히 좀 어설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명곡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 평소에 조금만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또 진행에 대해서 말씀 잠깐 또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제가 간단히 이 곡과 혹은 이제 베토벤과 여타에 대한 어떤 이야기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직원분들이 이제 음료를 준비해서 제가 이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잠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음료가 제공이 될 거고요. 와인을 비롯한 음료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심윤선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이제 쳐주시면서 이제 곡의 어떤 음악적 형식 내지는 곡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디오 시스템으로 전곡을 감상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심 선생님께서 잠깐 쉬는 시간 컷을 하신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저쪽으로 오시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자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창조와 완성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창조가 바로 완성은 아니죠. 창조는 사실 시작이고 완성이 되는 거는 때로는 창조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적인 어떤 기간을 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 테마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일단 그렇게 잡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이제 창작된 요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베토벤의 작품들이 폭발적으로 생산이 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정확히 얘기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베토벤은 1770년에서 태어나서 1827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나이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801년에서 1802년 사이에 베토벤이 대단한 변화를 겪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물론 나오는 시점은 1806년에서 8년 사이에 쏟아져요. 그런데 이때 대충 스케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다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저희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곡이 뭐죠? 빰빰빰빰 하는 소위 운명이라고 부르는, 물론 운명은 베토벤이 붙인 이름은 아니고 그냥 일본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서양에서도 쓰지는 않아요. 교향곡 5번이죠. 5번도 1806년에 이제 창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좀 스케치가 그 전에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번 두 번째 이야기 때 저희가 들었던 6번 전원은 그거는 거의 확실히 1802년에 스케치가 된 게 아닌가. 6년에 발표가 됩니다. 8년에 악보가 나오고 6년에 초연이 되고 8년에 악보가 나오는데 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곡들이 쏟아지는가. 이 곡을 이제 그 어떤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주목해야 될 작품이 교향곡 3번이 아닌가 싶어요. 교향곡 3번이 1801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1년, 2년 요 사이에 완성이 되는데 출판을 제가 언제 정확하게 그 3번이 초연이 된 거는 1805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 넬슨이라는 군인의 어떤 무공을 듣고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러고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베토벤이 소위 이제 중기가 펼쳐지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곡들이 그때 이제 쏟아집니다. 베토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도 계속 몸이 안 좋고 뭐 귀도 잘 안 들리고 1796년 요때부터 귀가 잘 안 들렸다고 하고 그래요. 근데 1801년도에 심각한 이명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베토벤이 그 당시에 이런저런 이제 궁정과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귀가 안 들린다는 걸 알게 되면 후원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사가 권하죠. 이래갖고는 당신은 안 되겠다. 좀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좀 쉬어라. 그래서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빈 이제 교회에 가서 빈에 조금 떨어져 있는 시골에 가서 이제 요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1802년 초예요. 그리고 1802년 초 요때 이제 전원을 구상했다는 게 거기가 워낙에 이제 숲이 잘 우거져 있고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산책을 하면서 그런 악상들을 떠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정적으로 1802년은 베토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명한 하이겔슈타트 유서가 1802년에 이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그 당시 심정이 그렇다고 해서 유서를 썼다 해서 자살한 건 아니에요. 뭐 유서를 보면은 뭐 자살하려고도 했는데 뭐 도저히 예술적 나의 뭐 예술 혼이 나를 자살하게 놔두질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기의 조카들을 대상으로 쓰죠. 대충 얘기는 계속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변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성격이 더럽다고 하고 괴팍하다고 하고 못됐다 그러는데 난 알고 보면 아름다움과 호의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준다. 살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유서예요.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유서가 쓰여지는 그 시점에 어떤 돌파가 일종의 돌파가 일어나냐면 과거의 고전 음악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고 바로크 음악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전통으로부터의 완벽한 단절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프고 좌절스러우면 이판사판이 되죠. 그 전까지는 뭐 이런 눈치도 보고 저런 눈치도 보고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베토벤이 살았던 시기에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먹고 살면은 귀족들이나 뭐 어떻게 궁정이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그 작곡자가 무슨 뭐 노동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베토벤이 이제 속으로는 이거 이런 음악 하기 싫은데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막 이러던 중에 1801년에 의사의 어떤 선고를 받고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에 가서 요양을 하는 동안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베토벤의 색깔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 멋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대로. 영웅이라는 곡은 그 이전의 교향곡의 어떤 특징하고는 완전히 궤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교향곡의 어떤 하이든 교향곡을 들어보시면 딱 알지만 딱 또 형식이 있으면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현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다가 이제 관 쪽으로 섞이다가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제 뭐 재현할 때는 서로 좀 블렌딩이 되다가 아주 고전적으로 흘러가죠. 근데 영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리듬의 관이 그리고 타악이
그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곡들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연달아 나옵니다. 바이올린, 오늘 들은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도 그 중에 한 자락에 있는 곡이에요. 근데 베토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 이제 나온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네. 프란츠 클라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초상화가 없어요. 이게 8살 때 거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이제 뭐 천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천재, 바이올린에 8살인데도 바이올린에 저기 그 라틴어로 써 있는 건데요. 라틴 불치오소, 그러니까 거장이다. 8살 때 이미 거장이었던 거예요. 저 친구가. 어쨌든 저 프란츠 클라멘트라는 친구가 당시에 빈의 그 극장의 악단이 있는데요. 빈 극장 악단이, 그러니까 빈에서는 가장 훌륭한 연주를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악장으로 있었어요. 이제 악장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제일 바이올린 주자 중에 이제 딱 앞에 서가지고 처음에 이제 음악회 가면은 이제 튜닝할 때 앞에 딱 서가지고 하면 이제 다 거기에다가 맞추는 그 사람이죠. 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1805년에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때 같은 자릉소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이 초연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베토벤이 클라멘트에게 상당히 어떤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일부. 동시에 그때가 2년이 되니까 클레멘트가 베토벤한테 이제 가가지고 좀 이런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거 써봐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이에 둘이 친하게 지냈는데 피델리오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그 당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피델리오를 클레멘트가 상당히 도와줍니다. 옆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05년에 이제 그 얘기 제안을 듣고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 클라멘트의 바이올린이 직접 작곡도 했으니까요.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듣고 또 클라멘트가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806년에 초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리허설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마치 요새 드라마의 쪽대본처럼 그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못 쓴 거예요. 베토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초연하는 날 갖다 주고 클라멘트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그거를 한 번도 연습을 안 하고 초견이라고 하죠. 초견으로 그냥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어때서 그런지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 반응이 좀 시들했어요. 완성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열광했던 사람들은 클라멘트가 워낙에 기교가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막 기기묘미한 연주를 막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06년에 요 초연은 그다지 그렇게 성공리에 끝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얘는 1808년에 출판이 됩니다. 그 사이 좀 고쳤겠죠, 이제. 뭐, 또 이제 클라멘트가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재밌는 거는 원래는 이제 초고에도 클라멘트에게 바친다고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출판할 때는 자기 딴 사람한테 바친다고 이름을 이제 바뀌어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창조입니다. 뭐 이제 나중에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올린 협주곡 그 디장조에도 대단히 파격적인 형식이 속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처음에 나오는 티파니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티파니가 그러니까 D음 티파니가 동동동동 하고 시작을 해요. 이거는 뭐 어디 뭐 이런 그 이전에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파격적인 방식이에요. 또 같은 멜로디 주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줄창 1악장에. 이것도 야 이럴 바에는 짧게 끊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 말고도 당시에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거는 바이올린이 주로 하고 오케스트라는 약간 좀 이렇게 반주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원래가. 근데 여기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에서는 바이올린이 오케스트라에 좀 묻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거의 연주가 되질 않았습니다. 발표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너무 난해해가지고 할 만한 사람도 별로, 클레멘트 정도는 하지 뭐 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다지 인기도 없었고, 그렇게 흘러 옵니다. 무려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흘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성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40년 가까이가 흘러오다가 1844년에 그 런던 그 심포니 소사이어티라는, 그러니까 요즘 런던 심포니 전신이죠. 과 조세프 요하임이라는 천재 신동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을 합니다. 보세요. 1844년이니까요. 31년생이잖아요. 그리고 생일이 안 지났을 때예요. 만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난데없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에 묵혀 있었던 걸.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게 왜 어떤 조합인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당시에 지휘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펠릭스 맨델스존입니다. 맨델스존이라는 작곡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미난 거는 나중에 또 이제 왜 맨델스존 사람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펠릭스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실 그것 자체가 되게 의미 없는 일이긴 한데, 뭐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뭐 몇 대 뭐 거장, 세계 3대 지휘자, 혹은 세계 3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3대 교향곡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3대 피아노 협주곡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거는 이상하게 전해 내려와요. 문제는 그 3대 안에 들어가는 게 다 달라요. 꼽는 사람마다 달라요. 베토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베토벤도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근데 유일하게 절대 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딱 한 곡인데, 그게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예요. 묘하죠, 그것도.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빠바밤 빠바밤 빠바바바바밤,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인데,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은 3대 바이올린 협주곡 안에 꼭 들어갑니다. 나머지 2개는 이제 차이콥스키가 들어갔다, 브람스가 들어갔다, 베토벤이 들어갔다가 시벨리우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부루크가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맨델스존이 지휘를 한 오케스트라에서 만 12살짜리 요하임이라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곡이 엄청난 호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그렇게 그 전까지 묻혀 있었던 곡이 이렇게 각광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2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전까지 요하임만큼 완벽하게 이 곡을 해석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요하임이라는 사람은 대천재입니다. 당시에 바이올리니스트 하면 요하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바이올린 협주곡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던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거의 요하임과 함께 썼습니다. 둘이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요하임이라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어쨌든 대단한 음악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건데 기본이 안 돼 있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2번째 이유는 요하임의 카덴자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카덴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겠지만, 협주곡에는 기본적으로 카덴자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케스트라가 자 이제 수고했으니까 너 한번 이제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러면 솔로가 마음껏 자신의 어떤 기교와 어떤 느낌을 자랑하는 거예요. 독주 부분이 있는 겁니다. 대개는 각 악장 마지막 쪽에 있는데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난 건 작곡자들이 다 작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덴자까지.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은 카덴자도 작곡을 했습니다. 혹은 작곡자가 그거는 독주자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베토벤은 카덴자를 맘대로 연주하는 건 좋아하지 않았는데 카덴자를 비워뒀어요. 그리고 요하임이 그 카덴자를 아름답게 채워 넣은 거예요. 그게 곡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곡이 그 이후로 유명해지고 많이 연주가 됐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카덴자를 물론 스스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몇몇 아주 유명한 카덴자들이 있고 그 카덴자를 연주를 하는 게 통례죠. 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요하임의 카덴자를 연주를 많이 합니다. 그 독주 부분을 요하임이 만든 작곡한 걸 하는 거죠.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1900년대 초반에 활동했었던 굉장히 유명한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또 아주 기념비적인 카덴자를 만들었어요. 크라이슬러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1810년에 이 곡을 누가 한번 이대로 피아노 협주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바이올린 협주곡을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을 합니다. 그때 피아노 협주곡의 카덴자는 베토벤이 만들었어요. 그거 피아노 협주곡의 똑같은 곡인데 바이올린 협주곡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피아노 협주곡에 있는 카덴자를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결국엔 베토벤은 뭔가 돌파를 했어요. 뭔가 뚫어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음악적 성향과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통의 어떤 형식과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세련된 형태로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요하임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하나의 완성된 세련된 형태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곡이. 그러니까 뭐 다른 곡들은 뭐 그런 곡이 많지는 않은데 이 곡이 아주 독특하게 그렇죠. 곡의 완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뭐 약간 좀 뭐랄까 좀 대담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좀 해볼게요. 아주 그것도 재미나서 하는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사람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멘델스는 제가 아까 켰어야 하는데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예요. 철학자처럼 생겼나요? 어쨌든 대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대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빈에서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빈에서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너무나 추종했던 어떤 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오토 바이닝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토 바이닝거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횃불이라는 빈에서 활동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이 당시에 소위 지성인들이 아주 열광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 지성계 스타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독일어인데 제가 독일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거는 Sex and Character, 성과 기질이라는 책을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 쓴 다음에 바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뭐 이런 거예요. 다 하면 유태인 비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다. 세계에는 남성성은 우월하고 여성성은 열등하다. 기질을 얘기를 하면서 유태인은 여성적이고 독일인은 남성적이다. 따라서 유태인은 열등하고 독일인은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쫙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고 게이였어요.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고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태인이고 게이니 도대체 살 이유가 없다. 열등함이 또 덧붙여진 거니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인종차별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진짜처럼 느껴지죠. 이게 사실은 그런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의 그 탄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위트겐슈타인이 내내 그런 얘기를 해옵니다. 유태인은 독창적이지 않다. 유태인은 열등하다. 독일인은 독창적이다.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나 유태인은 그렇지 못하다. 그저 모방하고 따라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조세프 요하임 유태인입니다. 사실은 요하임의 사촌 동생이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는 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유럽 3대 부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제일 부자 3명 꼽아라 이 사람이었어요. 오스트리아도 아니고 유럽 전체에서.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셋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브람스의 상당히 많은 곡이 비트겐슈타인의 집 마루에서 초연을 합니다. 요하임과 브람스가 가까웠고, 그리고 칼 비트겐슈타인은 당시에 음악가들을 가장 많이 후원하던 사람이었고, 더더군다나 사촌지간이고 하니까 브람스가 비트겐슈타인 집을 뻔질나게 들락거렸어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그냥 브람스랑 같이 놀면서 자란 거예요. 그의 형이, 제 이름 까먹었는데 그의 형이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한 손이 잘렸어요. 그런데도 한 손으로 연주하는 한 손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명성을 날립니다. 대단한 천재 집안이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철학에도 큰 족적을 남겼지만 제트 엔진을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설계한 그의 누나의 집이 지금 역대 10대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태인은 열등하다. 유태인은 창조하지 못한다. 그저 모방할 뿐이다.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준 유태인입니다. 제가 들려가는 말씀은,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국민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합니다만, 이 곡을 둘러싼 이 어떤 역사적 정황이 너무나 공교로워요. 베토벤은 독일 사람이죠. 물론 이제 프랑스적인 면이 상당히 많지만, 벌써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토벤은 일단은 그 바이올린 디장조를 일단 건진 겁니다. 뚫고 나온 거예요. 물론 거기에 큰 공력을 기울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기 자체가 엄청난 창조력이 막 발산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 운명의 빰빰빰빰 요거하고 처음에 이제 오늘 들으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의 팀파니 동동동도 요게 같은 테마가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빰빰빰빰 동동동동 아주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그냥 묻힐 수도 있는 곡이 유태인들에 의해서, 유태인 음악가와 유태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유태인 지휘자에 의해서 되살려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실이 과연 창조가 꼭 완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완성을 하는 사람과 그거를 뚫고 나가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는가. 물론 뭐 창조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완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주제로 오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대한 해설을, 일단 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